자, 이제 볼까요? 50페이지. 김종직의 조의제문 봅시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세조 2년 꿈에 신인이 나타나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인데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여 절강에 빠져 있다 하고는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였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생각해보니 역사를 상고해보아도 강물에 던져졌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몰래 쳐 죽여 시체를 물에 던졌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슬퍼하였다. 자, 요 글을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 김종직의 글이죠. 김종직이 쓴 글이고, 자, 요 글을 제자인 김일손이, 김일손의 직업은 사관이죠, 사관. 그래서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을 하게 돼요. 사초라는 건 왕조실록을 기록할 때 자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수록을 했는데, 자, 성종이 죽고 나서 이제 성종실록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훈구가 꼬투리를 잡아서 살인을 제거하는 구실로 삼게 되죠. 그래서 김종직의 이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사초에 실었다는 걸 가지고 결국에는 모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모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고요. 그래서 연산군 때 있었던 모사화의 원인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인데 이거를 가지고 왜 꼬투리로 삼았냐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왕위를 빼앗긴 요 의제를 조문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누구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 세조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원래 왕은 사초로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왕은 사초, 실록 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맡은, 그러니까 성종실록을 만들 때 책임을 맡았던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초를 딱 보고, 그러니까 이극돈이 지금 김일손에게 쉽게 말하면 뭐랄까 앙심을 품은 거죠. 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손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저것들을 다 뭐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 마침 김일손이 썼던 사초를 보게 된 거고, 여기에 딱 봤더니 요게 세조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가져다 연상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요거 딱 봐라, 알겠지, 딱 알겠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살인이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 선왕을 무시하는 거다, 뭐 조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게 꼬투리가 돼서 요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들이 제거된 사건이고, 사실 김종직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알죠? 관을 열어서 다시 목을 베는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또다시 형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두 번 죽이는 그런 형벌인데 그 부관참시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손을 비롯한 나머지 김종직의 제자들 있죠, 살인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형벌을 받게 된 게 바로 무오사화. 자, 그래서 16번은 지금 무오사화에 관한 거고, 자, 17번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 자, 유자왕의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자를 내놓는데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 조의제문과 술주시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여러 추관들에게 이는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악은 모두가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시 주석을 만들어 글귀마다 풀이하여 왕께 아뢰기를 김종직이 우리 전하를 헐뜯는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무도톡한 죄는 마땅히 대역으로 논하여야 하고 그가 지은 다른 글도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마땅치 못하오니 아울로 모두 불태워버리소서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자, 만약에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사화가 뭐냐? 무오사화. 그리고 여기에 왕은 누구? 왕. 연산군이겠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에 신언패 봅시다. 대제와 김감이 대소인원 패면시를 지어서 바치기를 면대하여 쫓으면 구차하게 순한 것이 되고 돌아서서 그르다 하면 곧 반복이니라. 시종 마음이 변치 말아야 섬기는 도리가 곧 올바르니라 라고 하였는데, 동서반의 조사에게 명하고 차고 있는 신언패의 일면에 아울러 새겨서 차게 했다. 자, 신언패는 이거죠. 말 조심해라,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고, 자, 누가? 연산군이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차고 다니게 하면서 야, 나한테 건의하지 마, 나한테 비판하지 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신언패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연산군의 폭정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9 봅시다. 19. 자, 그러면 우리는 무오사화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사화가 한 번 있었고, 연산군 때. 자, 갑자사화의 원인은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최비윤 씨 사건.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사화가 19번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죠. 자, 19번 봅시다. 자, 현량과. 지난번에 아래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 여기서 지금 밑줄이 없는데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 요게 이제 밑줄일 수가 있겠네요. 자,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공평하지 못하가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이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자, 현량과라고 하는 건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임명하는 걸 말하는 건데 사림을 빨리빨리 등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과거 시험은 몇 년에 한 번이에요. 3년에 한 번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사림을 빨리빨리 등용하고 싶은데 과거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추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급 관료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통해서 조금 벼슬을 좀 괜찮은 거 주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두 명이 잘못되더라도 아까 여기 뭐가 있다고 했어? 공론이라는 게 있다. 공론은 이제 여러 사람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잡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현량과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요. 자, 두 번째 소격서. 천자는 천지의 제사 드리고 제후는 산천의 제사 드리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얘가 아닙니다. 이건 왜 얘가 아니냐면 우리는 천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천자야. 중국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우리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소격서라고 하는 기구는 뭐냐면 여기다 쓸까요?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교 사당이라고 봐도 되고 도교 관청이라고 봐도 되는데 조선시대의 도교 사당은 도관은 소격서인데 이 도교와 관련된 이 도교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도교에서는 경천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소격서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자, 이 조광조라는 사람은 성리학자니까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은 다 배척이에요. 그래서 도교도 못 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후는 산천의 제사를 드리니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잖아.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 소격서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소격서를 맨 마지막에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격서를 폐지하자 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성리학자들은 특히 살인들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도학정치라고 해서 이 도학정치가 성리학 중심의 정치를 도학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도가 정해지는 것은 기강의 대계에 서게 되는 것은 일찍이 대신을 공경하고 정치를 맡기는 데 있지 않는 것이 없사옵니다. 임금도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에게 맡긴 뒤에 다스리는 도가 서게 됩니다. 전하께서 정말로 도를 밝히고 홀로 있는 때를 조심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요점을 삼으시고 도를 조정에 위에 세우시면 기강은 어렵게 세우지 않더라도 정해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도학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도학이라는 건 순수 성리학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막 성리학을 엄청 중시하는 그런 인물이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50페이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현량과나 소격서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인물의 주장으로 개혁정치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 보시면 조광조가 쫓겨난 사화가 기묘사화잖아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에 있었고 이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조광조의 너무나 급진적 개혁정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광조의 개혁을 물어보는, 개혁정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현량과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그다음 위훈삭제 이런 거 있죠. 향약 보급 이런 것들. 그래서 위훈삭제 여기 지금 없는 것만 제가 여기 없는 것만 위훈삭제 그 다음에 향약 보급 경연중시 소학과 주자갈의 중시 뭐 등등 이런 것들
자, 하지만 이런 주장이 너무 급진적이었고 결국에는 왕과 중종과 훈구들의 반발을 사게 돼서 결국에는 제거가 되죠. 자, 그리고 사화 나왔으니까 마지막 사화 뭐죠?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언제? 명종. 자, 그래서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의 대립. 그래서 인종의 외척은 대윤, 유님. 그 다음에 명종의 외삼촌은 소윤, 같은 윤씨이기 때문에 소윤, 그리고 윤원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척들끼리, 외삼촌들끼리 싸운 거, 요거를 우리가 을사사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4번의 사화를 거쳤다. 그러면 이 사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냐? 훈구랑 사림이랑 싸운 거죠. 자, 훈구랑 사림이랑 대립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훈구가 훨씬 권력도 세고 벼슬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공격. 그래서 결국에는 사림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자, 그러면 사림은 피해를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자, 그러면 낙향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낙향을 해서 향촌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만든 학교, 서원. 그래서 만든 양반 중심의 조직체를 뭐라 그래요? 향약.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계속 세력을 키울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원과 향약이 사림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선조 때쯤 되면 선조. 자, 이제 왕별로 한번 볼게요. 선조 때쯤 되면 훈구는 이제 사라졌어요. 나이도 많고 뭐 이제 점점점 약화되고 사라졌고 이제는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벼슬을 하고자 하는 사림은 너무 많은데 벼슬 자리는 항상 지금처럼 막 티오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벼슬 자리는 항상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당을 나누어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걸 붕당. 자, 그래서 처음으로 붕당이 성립됐어. 어느 왕 때? 선조 때. 그쵸, 붕당의 성립. 이해돼요? 2번 들으니까 조금 이제 아는 것 같기도 해. 첫 번째 기본서 한번 들었을 때랑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좀 정리가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정리가 되고 있는 거 맞지? 이제 2번 듣잖아.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 약간 요래야 돼. 그쵸?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뭐 약간 요렇게 생각이 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저게 뭔 말이야 하면 다시 기본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커리큘럼하고 내 성취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비는 공간은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우리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데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수험생의 목표는 언제? 내년 시험. 항상. 여러분의 목표도 내년에 합격.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수험생의 모든 목표는 다 내년 시험이야. 무조건 내년 몇 달이 남았건 간에 뭐 2달이 남았건 3달이 남았건 간에 일단 목표는 항상 내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쵸? 여러분 중에 막 나는 한 3년 뒤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없어.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보통은 다 내년에 합격해야지. 항상 목표는 1년이거든. 1년 다음 시험이니까 그러려면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야 되고 이 커리큘럼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빈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나는 저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기본서로 가서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메꿔야지 그냥 모른 채 넘어가잖아? 그러면 한 번 모른 건 끝까지 모르게 돼. 끝까지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거는 맨날 헷갈려.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과 기본서 내용이랑 같이 설명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 저 내용은 모르겠다 하면 기본서를 꼭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시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에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본서를 꼭 확인하세요. 그냥 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자, 우리는 51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붕당이 처음 성립했고 붕당이 성립한 건 선조 때라고 했는데 이 붕당이 처음에 뭐와 뭐로 나눠지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붕당의 성립의 원인이 척신, 정치, 잔재, 청산이에요. 척신정치라고 하는 건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거의 없앴는데 다 없앨까 아니면 좀 남겨둘까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죠.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이조전랑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붕당은 뭐와 뭐로 나눠져?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동인은 김효원,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쓸게요. 김효원과 심의겸으로 나눠지죠. 동인과 서인, 심의겸과 김효원. 자, 그리고 이 동인에는 이황의 계열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향하고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황, 서경덕, 조식의 계열, 문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까지도 참여해서 학문적 성향 그리고 정치적 성향 다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조전랑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자, 20, 21, 2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물은 내외의 관원을 선발하는 것은 삼공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이조에 속해 있다. 즉, 이조가 인사권을 담당한다는 거고, 또한 이조의 권한이 무거워질 것을 염려해서 3, 4관원의 선발은 판서에게 돌리지 않고 난관에게 맡겼다. 즉, 모든 인사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으면 장관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사권들을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3, 4의 관리를 선발할 때는 그 부서의 장관, 판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낭관이라고 하는 그런 낭사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조의 전랑과 좌랑이 또한 3, 4의 언론권을 주관하게 되었다. 3공과 6경의 벼슬이 비록 높고 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하는 일이 있으면 전랑이 3, 4의 신하로 하여금 논박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전랑의 권한이 3공과 견줄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벼슬이 서로 엮이고 위와 아래가 서로 견제하여 300년 동안 큰 권세를 논관하는 신하가 없었고 신하의 세력이 커져서 임금이 제어하기 어려웠던 근심이 없었던 까닭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거기서 중요한 벼슬이 바로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전랑이라는 벼슬이고 여기는 지금 낭관이 나오고 무슨 뭐 정랑이 나오고 좌랑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 이조전 합쳐서 그냥 이조전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김효원과 심의겸이 서로 싸워서 완전 등지죠. 서로 이제 원수처럼 돼버려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조 때구나. 네, 그것도 기억하시고 21번 볼게요. 김효원이 알성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해서 전랑이 물망에 올랐으나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했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장원급제하여 전랑으로 청거됐으나 외척이라 하여 효원이 반대하였다. 이때 양편의 친지들은 각각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여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효원의 집은 동쪽 건청동에 있고 의겸의 집은 서쪽 정동에 있기 때문에 동인의 생각은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척신정치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강경파인 거고요. 서인의 생각은 의겸이 공로가 많을 뿐더러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척 중에서도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자라고 보는 온건파. 그래서 강경파가 동인, 온건파가 서인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자, 요 출처도 한번 보시면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긍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사본말체로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우리 알죠? 이익, 한전론 할 때 이익. 그런데 요 이익이 붕당이 생긴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야, 붕당이 이래서 생겼잖아 라고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붕당론이에요.
자,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래될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10사람이 모두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조정의 붕당도 이와 같은데 과거 제도가 번잡하여 인재를 너무 많이 뽑으면 진퇴가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벼슬끼리 분분하게 많으니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벼슬하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당을 나누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붕당의 원인을 이렇게 딱 꿰뚫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요 뒤에 제시한 건 뭐냐면 이제 이익은 실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을 딱 뭐라고 할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으로 제시한 거는 그래서 과거 시험을 5년에 한 번만 보자. 뭐 이런 걸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붕당. 자, 그리고 우리는 나온 김에 붕당이 성립이 된 것도 선조. 그리고 동인이 분열이 된 것도 선조. 자, 동인이 분화되죠? 그래서 동인이 분화되게 된 원인은 정열입의 모반 사건.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자를 누군지 정하는 세자 건저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붕당이 나눠지게 되고 자, 붕당은 뭐와 뭐로 나눠지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고 북인은 강경파, 남인은 옹건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붕당이 성립한 거 어느 왕 때? 선조. 동인이 분화된 거 어느 왕 때? 선조. 그리고 이 중에서는 요거 정열입의 모반 사건 요거 정열입의 모반 사건 기축 옥사라고도 해요. 요런 사건도 있었지 라고 하는 거 선조 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으로 가볼까요? 51페이지 임진왜란. 지금 여기서는 임진왜란에 관련된 사료들 쭉 나와 있네요. 자, 쭉 봅시다. 임진왜란에서는 시기를 좀 체크하시면 되니까 여기 연도가 쭉 뒤에 체크가 다 돼 있거든요.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 정반 마침 저령돼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외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이튿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부산 송상현이 죽었다. 자, 그러니까 부산과 동래가 부산이거든요. 지금은 그쪽으로 쳐들어왔는데 다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세 갈래의 길로 나누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건 신립. 네, 신립. 그게 바로 충주 탄금대 전투죠. 자, 신립이 충주에 이르렀을 때 여러 장소들은 모두 세제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적의 진격을 막자고 하였으나 립은 따르지 않고 들판에서 싸우려고 하였다. 이게 문경세제라고 하는 굉장히 산길이 있어요.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되는데 신립이 고집을 부려서 요 문경세제를 막지 않고 이제 벌판인 충주에 진을 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전략에 뭐랄까요? 미스가 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 진 거야. 실패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적이 벌써 충주로 들어왔다 하는 자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 군사가 크게 패했다. 네, 결국에는 패배했고 삼도 순변사 신립은 포위를 뚫고 달천의 원탄가에 이르러 전하를 배울 명목이 없다. 라고 하면서 빠져 죽었다. 결국에는 자결하게 되죠. 어쨌든 신립이 패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선조가 이제 저기 가까이 왔구나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전라수군절도사 이순신이 그 다음에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 등과 함께 적을 거제도 앞바다에서 크게 격파했다. 자, 수군과 육군이 합쳐서 서쪽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나라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군량을 조달하고 후령을 전할 수가 있었기에 나라에서 중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 다 이순신이 싸움에 승리한 공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몇 전 몇 패를 했을까요?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무패.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전쟁에 안 질 수가 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전쟁이 신이기도 했겠죠. 물론 뭐 그랬겠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해요. 딱 봐서 전략 전술을 짤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쟁에 졌을 때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골라서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략 전술을 내가 짤 수 있고 가능하다. 이런 전투만 벌였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노량 전투까지 진짜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상 우수사 원균과 이혁기 등과 함께 싸움을 한 거다. 뭐 이런 거고. 자, 보시면 거기 아래쪽에 이른 아침 적선이 머물러 있는 견내량으로 향했다. 적선들이 일시에 돛을 올려 쫓아 나오므로 우리는 거짓으로 물러나면서 돌아 나오자 외적들도 따라 나왔고 장수들에게 명해서 하객진을 펼쳐. 아시죠, 여러분? 하객진 전술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한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 7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한산도 대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행주 대첩. 외적들이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쳐들어왔으나 모두 패하고 달아났다. 때마침 날이 저물자 외적들은 서울로 돌아갔다. 권율은 군사들로 하여금 외적의 시체를 나뭇가지에 걸어놓아 맺혔던 한을 풀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군이 잘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승세를 거둘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사료에 나온 것처럼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또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면서 남해를 장악할 수 있었죠. 남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자, 거기다가 또 때마침 명나라에서 원군이 왔죠. 그래서 1592년 12월에 원군이 왔고, 자, 1월에 평양성을 함락한 뒤에 서울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고양시 벽제관 전투에서 또 전쟁에 한번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쭉 서울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전쟁이 진 거야. 조명연합군이 진 거죠. 그래서 권율이 행주산성의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막아내고 이제 승전을 거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대첩이에요. 그래서 여긴 지금 행주대첩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권율 나오면 행주대첩이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연도 1593년 2월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사료에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에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했다. 네, 이거는 이제 휴전회담이 결렬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화친이 성사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다시 났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다시 난 걸 뭐라고 해?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1597년에 정유재란. 자, 그리고 나서 명량해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보시면 조수를 타고 열장군이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로 진을 옮겼다. 벽파정 뒤에 명량이 있는데 적은 수군으로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장수들을 모아 약속을 하면서 이르되 너희 장수들이 살려낼 생각은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자, 이 명량해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칠천량해전이 있었죠. 이 칠천량해전이 원균. 이순신이 워낙 잘 싸우고 했기 때문에 일본 장군이 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을 퍼뜨려서 결국에는 이순신이 이제 말려들게 되죠. 그리고 이순신을 비롯한 여러 이순신을 비롯이 아니라 이순신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계략 때문에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 말하자면 이제 이런 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요? 원균이 가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선조가 이순신에게 계속 부산의 왜군이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집결한 왜군을 빨리 쳐야 된다. 계속 출병을 명령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이길 만한 전쟁은 한다. 하지만 질 전쟁은 안 한다. 이 선조의 명령대로 부산을 쳤을 때 우리의 승세가 장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적된 거지. 근데 선조 입장에서는 인기도 많은데 저게 내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러니까 이순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큰 소리 뻥뻥 쳤다. 내가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균이었고 결국에는 원균이 딱 도착을 했어. 이제 수군 통제사로 이제 이순신이 쫓겨나고 원균이 그 자리로 가서 이제 그 자리에 부임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 이건 못 이겨. 원균이 봐도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큰 소리 뻥뻥 쳤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칠천량해전을 일으키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패배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거북선마저도 다 없어지게 소실되게 돼요. 그래서 딱 12척의 배만 남겨지게 되는데 그 12척의 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았냐? 12척을 가지고 모 장군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살려고 죽을까 봐. 도망을 가서 딱 그 12척만 남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전멸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요 칠천량 해전에서 이제 완전히 폭망을 하고
남아있는 그 12척을 가지고 다시 이순신이 이제 3군 통제사를 받겠죠. 원균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그 12척을 가지고 명량에서 싸우게 돼요. 그게 바로 명량대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597년 9월에 명량대첩, 그리고 마지막에 1598년 11월에 노량대첩. 자, 요 노량대첩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이미 철수를 하고 있었어요. 8월부터 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해도 돼. 근데 이순신 생각할 때 이때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저 일본 놈들은 또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명나라 장군에게, 명나라 이제 자기가 좀 관계가 있었던 장군이 있어서요. 부탁을 했어요. 요 전투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군이 도와줘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가는 일본을 추격해서 가다가 전사하게 된 거죠. 그게 마지막 전투, 노량 대첩이죠. 자, 그래서 노량 대첩까지 해서 임진왜란.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마저 볼까요?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 봅시다. 경들은 이 오랑캐를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 병력으로 막을 만한 형세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번 명나라에게 구원병을 2번이나 요청해 왔을 때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들은 어찌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군사가 투항한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려고만 하는가? 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 계책으로 삼을 것은 군신상하가 모두 힘써 정보를 준비해 온 생각을 쏟아서 군사를 기르고 장수를 뽑으며 인재를 거두어 쓰고 백성의 걱정을 펴주어 민심을 기쁘게 하며 크게 둔전을 개간하고 병기를 조련하며 성질을 잘 수리하여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야 정세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로다. 자, 결국에는 지금 중립외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임진왜란이 끝났죠. 결과 명은 쇠퇴, 그 다음에 여진은 성장. 심지어는 여진이 성장해서 후금을 건국을 하게 돼요. 아예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부족으로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자, 그러자 요 명과 이 후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명과 후금이 전쟁을 했는데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게 돼요.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네가 도와줘야지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원군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하면서까지 미뤘냐면, 광해군이 뭐라고 하면서까지 미뤘냐면, 야, 너네 우리 임진왜란 때 와서 알잖아. 우리 되게 못 싸워. 이러면서 이제 막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보내려고 했죠. 왜냐면 전쟁한 지 얼마 안 됐고 군대를 보낼 형편이 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보내죠. 그래서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원수로 삼아서 약 한 13,000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강옥립에게 이제 네가 가져가라, 군대를 데려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기 전에 강옥립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향배를 보아 잘 결정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그 워딩이에요. 향배를 보아 잘 결정하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금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은 쇠퇴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후금의 미움이라도 받게 되면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이 강옥립에게 정세를 보아서 향배를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 강옥립이 막상 진짜로 가보니까 명나라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지. 딱 보니까. 그래서 이 강옥립이 군대를 파견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적과 내통하여. 네. 그래서 항복을 전언을 하고, 야, 우리 항복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후금에 항복을 해버렸죠. 그리고 사실 강옥립은 장군 출신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문신 출신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여기 후금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조선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정보 수집,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옥립이 파견이 돼서 후금에 항복을 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게 중립외교예요. 자,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군대를 보내줬지만 열심히 싸우지 않고 후금의 미움도 안 받았지. 그러니까 명과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처신을 잘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중립외교라고 하고 광해군의 업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비들, 유생들, 유학자들은 뭔 소리야, 우리는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명만 섬겨야 되는데 왜 오랑캐한테 이렇게 잘했냐, 그러면서 광해군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중립외교가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립외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오랑캐들을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후금 어떻게 할 거냐. 쳐들어오면 어떡할래, 니네는.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군사가 투항한 사실. 이게 이제 강옥립이 항복한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중립외교가 좋은 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원인이 돼서 광해군이 쫓겨나죠? 자, 광해군이 쫓겨난 걸 뭐라고 하지? 인조반정.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조반정. 자, 인조반정 봅시다. 척신 이희천과 정인홍 등 그 악행을 종용하여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해도로 안치하여 죽이고 대비를 서궁에 유폐하여 대비의 존으로 삭제하는 등 화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자, 형제를 죽이고 엄마를 쫓아냈어. 이거 뭐라 그래요? 패모, 살제 또는 살제, 패모. 즉, 이게 도덕적인 큰 약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살제, 패모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경희궁을 새로 짓기도 하고 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를 일으켰고,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윤리와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 우리가 반란 일으켰지. 그래서 반정할 뜻을 두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조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조반정을 주도한 붕당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서인의 인조반정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광해군은 말 안 했지만 광해군은 북인과 같이 정치해요. 북인 정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광해군은 선왕의 아들이다. 자, 나는 누구냐면 나. 자, 여러분 거기다 제가 쭉 밑줄 친 거에다 얘기해 볼게요. 나는 누구냐면 임목대비. 광해군의 새엄마. 그 다음에 선왕의 아들이다. 선왕은 선조. 자, 그 다음에 품 안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위패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살제패모. 품 안의 어린 자식은 영창대군이에요. 그래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제를 죽였고 그 다음에 임목대비를 어머니의 자리에서 쫓아냈으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밑줄 친 걸 한마디로 말하면 패모, 살제패모. 이게 이제 도덕적 약점이 돼서 쫓겨났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애교? 이게 중립애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나야겠지. 그게 인조반정이지. 그리고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누구예요? 서인. 자, 그러면 26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긴 지 200년. 의리로는 군신이요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임진 때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자,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세워줬다는 건 구원병을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제조지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이 정도다 명나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선왕은 즉위하시어 40년 동안 지성으로 사대하여 평생 등을 서쪽으로 대고 앉은 적도 없어. 근데 광해군은 배은망덕해서 음흉하게 두 마음을 품어 오랑캐에게 정성을 바쳐.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중립외교 이렇게 되겠죠. 오랑캐에게 정성을 바쳐. 자, 오랑캐를 칠 싸움에서 정세를 부어 향배를 정해라. 아까 강옥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만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인데 오랑캐와 짐승의 나라가 돼버렸다.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야겠지. 인조반정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조반정 친명배금 정책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명나라만 섬기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후금이 쳐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정묘호란은 1627년 인조 때. 자, 이 정묘호란의 결국에는 형제 관계를 체결하죠. 후금하고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된 게 정묘호란. 그러니까 후금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큰 피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후금도 명하고 전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는 없고 그냥 강화를 맺고 돌아갔는데 이때 얘네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그래서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후금이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대해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자, 조선에 대해서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거를 어떻게 들어줄까 말까를 두고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주화파와 주화론과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주전론, 주화론으로 나눠지죠. 자, 최명길은 주화론. 자, 봅시다. 요 사료도 한번, 요 사료는 그래도 가끔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와 두 글자는 신의 일평생의 신변에 누가 될 줄 압니다. 그러하오나 신의 마음이 아마도 아직도 화친하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쳐서 우랑키들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년의 맹약을 지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시고 그동안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즉 화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윤집의 척화론에서는 봅시다.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난의 일은,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을 하더라도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화의를 주장합니까? 자, 그러면서 주전론을 주장하게 되죠. 즉 여기서는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 여기서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차라리 전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냐? 주전론. 자, 그래서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 그래서 병자호란. 결국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1636년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이때 인조가 피난을 가려고 나왔는데 이 청의 군대가 너무 가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줄소리야,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피난을 강화도로 원래는 가는데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아시죠, 여러분?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하게 되고 결국 항복.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굴욕을 겪고 그러면서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왕자와 세자가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주화론과 척화론이, 자, 요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 요런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 병자호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벌운동과 북학운동. 자, 그러면 요 병자호란의 결과로 여기다 써볼까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요. 물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인질로 끌려가는데, 자, 이 중에서는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 가니까 너무 발전한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개무시하지 않았어? 근데 너무 발전한 거야. 그래서 이 소현세자는 청을 배워야겠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복림대군은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복수, 나는 복수할 테다,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되죠. 자, 약 10년 가까이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 중에서 인조, 이때 왕이 인조였으니까 인조는 누가 더 마음에 쏙 드냐? 내가 당했잖아. 인조인데 내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면서 당했잖아요. 그럼 나는 청나라가 싫겠지. 근데 청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소현세자는 싫겠지. 그리고 나는 얘랑 좀 결이 맞겠지. 복수하고 싶지 당연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돌아온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복림대군이 효종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효종이 즉위하게 돼요. 인조 다음 왕이 효종이죠. 자, 그러면 복림대군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제 나름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꿈꾸게 되는데, 그래서 효종이 실제로 청나라를 쳐들어가자, 정벌하자 이런 걸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효종 때 주장했던 거, 주도했던 게 북벌운동이에요.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게 북벌이죠.
자, 그래서 북벌운동 봅시다.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황제의 은혜를 입어. 신종황제는 명나라에서 구원병 보내줬던 그때. 자, 임진왜란 때 이미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백성들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으며 우리나라 남우 한 그룹 프랑포기 백성의 모발 하나하나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언급이 돼 있죠. 송시열은 서인이고 노론이고 네,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북벌을 주장했던 학자고. 자, 그래서 북벌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17세기는 이렇게 북벌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나잖아요. 18세기가 되잖아. 자, 그러면 북벌을 준비를 했었어. 실천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전쟁 준비 열심히 해도 이미 청나라는 이만큼씩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를 정벌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18세기로 넘어가면 청을 정벌하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청나라를 배우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인식이. 그래서 18세기에 등장하는 게 북학, 배우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조리 오랑캐라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버리다면 크게 옳지 못하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장차 취할 것이다. 그래서 청을 배우자. 자, 특히 이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중사학파 실학자, 북학파죠. 그리고 그 북학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 이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이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근대 태동기 문화 할 때 다음 주쯤 하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근세의 정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